예의주시하는 거는 지표의 악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총괄위원장직은 수락은 하신 거죠? 수락은 그건 수락 공식적으로 아직 내가 수락을 한 적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과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83%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도권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였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00명대지만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크게 감소해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500명대, 사망자도 연일 2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80% 이상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서울 84.9% 등 83.3%에 이릅니다.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사람도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도 그 전주에 비해 27%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 전국은 높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직전주에 비해 2단계씩 상승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역 지표, 병상 지표가 많이 악화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거는 지표의 악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실제로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5에서 1.1로 높아졌고 코로나19 검사 양성률도 1.6%에서 1.82%로 상승했습니다. 주간 사망자 수는 127명에서 161명으로 늘었습니다.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최근 꾸준히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 및 의료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확대를 통해 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당국은 각종 방역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다음 달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이렇게 위험도가 급격히 나빠진 이유는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의 돌파 감염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도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방역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이유로 확진자 규모에 비해 높은 위중증 환자 비율을 꼽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위중증 전환율은 2.36%에 달합니다. 지난달 첫째 주 1.56%에서 3주 만에 급증한 겁니다.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위중증 환자 500명을 넘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고령층 확진자 증가입니다.
지난달 20%대에 머물던 60살 이상 확진자 비중은 이달 들어 35.7%로 크게 늘었습니다. 잇따르는 돌파 감염에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18살에서 49살 청장년층도 내년 상반기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7.5%로 낮은 상황입니다. 추가 접종을 시행하면 2주 이내에 면역 효과나 예방 효과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 취약시설에 도입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설정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종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접종 증명서 인정 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면역력이 유지되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지정하는 나라들이 좀 다르고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또 추가 접종을 방역 패스에 또 연동해서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시작한 전면 등교로 미접종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미접종군은 완전 접종군에 비해 감염 위험이 2.3배, 위중증 11배, 사망은 4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득이 훨씬 크지만 현재 12살에서 17살 접종 완료율은 13.5%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사전 예약을 다음 달 31일까지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처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오늘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의 2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은 건데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학교에 일상 회복이 시작된 첫날, 마스크를 낀 학생들이 줄줄이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원격 수업을 해왔는데 수도권도 모든 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겁니다. 등교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방역은 여전히 철저합니다. 학년에 따라 출입구를 달리하기도 하고 2학년 이쪽으로, 1학년 원래대로. 현관에서 치원은 물론 자가 진단 여부까지 점검합니다. 좋은 아침. 선생님 앱 한번 볼까? 자가 진단. 학부모들은 늘어나는 확진자가 걱정입니다. 최근 1주간 확진된 학생은 하루 평균 376명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증가세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전면 등교랑 논술이랑 아이들이 바깥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스러워서. 하지만 학교의 일상 회복은 학력 격차 해소와 아이들의 정서 복원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등교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빠르게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가족이 격리되거나 확진돼도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도 바꾸었습니다. 가능한 1, 2학년 학생들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으니까 원래 이제 백신을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당국은 또 대규모 행사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대선 전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권을 위임받고 선거 대책에 전면 쇄신에 들어간 이재명 후보는 첫날부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부터 대장동 의혹까지 직접 사과한 이 후보는 새로운 민주당 1일차라며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권을 쥐고 쇄신에 착수한 민주당 선거대책위. 전국민 선대위라는 새로운 이름만큼 회의 모습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 당 지도부가 있었던 상석에는 취업 준비생과 워킹맘 등 청년 세대가 앉아 저마다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방식으로 직접 민심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민주당 첫 1일차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쇄신의 출발선에서 이 후보는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됐다며 자신과 민주당의 반성문부터 썼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서민 고통을 가중하고
내로남불식 남탓만 했다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도 사과했습니다. 왜 민간에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청년층을 향해서도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만든 점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민생개혁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자신이 만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찰을 시작으로 변화를 예고한 이 후보는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을 신속히 해내는 당으로 바꾸겠다며 기민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대위 개편 방안을 두고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안받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더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패싱 인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합류 결심을 미뤘지만 윤석열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 임명과 사무부 총장 교체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제안받은 김종인 전 위원장. 윤 후보의 중재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김병준 전 위원장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총괄위원장직은 수락은 하신 거죠? 수락은 너 수락 공식적으로 네. 아직은 내가 수락한 적은 없어. YTN 취재 결과 김 전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전 이준석 대표와 아침 회동을 갖고 윤 후보의 일방적인 인선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윤 후보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부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만 조금 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 처음으로 주도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빼고 이준석, 김병준 상임위원장 임명안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안건만 마무리 지었습니다.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위원장님이 좀 맡으실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아무래도 우리 당 선대위보다야 훨씬 규모가 작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선대위 수석대변인의 이양수 의원을 선임하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을 각각 윤한홍 의원과 박성민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위원장님 하루 이틀 좀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 말로 할 말이 없어요. 고민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여러 당신이 예상하는 이런 걱정을 좀 하시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경쟁자 끌어안기도 관건입니다. 윤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예비 후보들과 오찬 회동 약속을 잡았지만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포함한 본선 경쟁자들과의 회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다음 달 6일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비서실장과 본부장 등 인선 협의가 이어질 텐데 다양한 인사를 모두 끌어안는 만큼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검찰 수사 도우미를 자처했던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만료 당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투자사업 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남 변호사에겐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서 편의를 봐준 정민용 변호사에게 뇌물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미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해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이 모두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다만 녹취록 제공 등 수사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던 정 회계사만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 역시 정 회계사만 불구속 기소한 배경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고려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혐의는 앞서 김 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개된 혐의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배임 액수는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액수를 배당이 최소 651억 원에다 시행이익 1,100여억 원까지 특정해 모두 최소 1,827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피해 복구 절차를 위해 재산을 동결하는 추진 보정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배임 범죄를 공모한 정민용 변호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최근 속도를 내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한 수사 결과도 이번 공소장에 넣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남은 의혹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검찰의 기소로 이른바 대장동 핵심 4인방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윗선 로비 의혹 수사는 여전히 검찰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또 뒤늦은 압수수색과 쪼개기 회식 등으로 초라한 수사 성적표를 자초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행 기자입니다. 대장동 4인방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되면서 검찰의 1차 수사는 일단락됐습니다. 이들이 개발 사업을 멋대로 주물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천억대 손해를 봤다는 게 핵심인데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엔 한 걸음도 못 갔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야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고 그마저도 지금껏 불러서 조사한 건 실무자뿐입니다.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하고 황무성 전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의 실체도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관련 내용 역시 이번 공소장엔 한 줄도 못 적었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윤길 전 의장 등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한 수십억 원대 로비 의혹도 그동안 뭘 들여다본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검찰의 이런 초라한 성적표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압수수색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못 찾아 허둥댔고 김만배 씨 관련 수사도 영장 기각으로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보강 수사 끝에 체포했다 풀어줬던 남욱 변호사와 함께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이후 2주 가까이는 수사팀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설상가상 자축한다고 16명이 쪼개기로 회식한 사실도 들통나 주임 부장검사가 경질됐습니다.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된 대장동 4인방은 마음껏 불러 조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요일 첫 재판을 앞둔 유동규 전 본부장도 방어권 보장 때문에 기소된 뒤론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특검 도입론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가족회사가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개발 인허가 연장 관련 외에 윤 후보 처가가 맡았던 사업만 개발 부담금이 0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준공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모두 350세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와 처남, 처형이 있는 가족회사 A업체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난 인허가 기간을 A사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연장해줬다거나 농사지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농지를 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부터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최근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또 다른 의혹이 수사 대상인 점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에 경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개발 사업으로 땅의 형질이 바뀌게 되면 오른 땅값에서 개발 비용과 자연 상승분 등을 빼고 일부를 개발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YTN이 확보한 정보공개 청구 결정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공동주택 개발 사업은 모두 9곳. 이 가운데 윤 후보 처가의 개발 사업에만 개발 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개발에서 얻은 땅값 차익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A업체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분양 수익은 800억 원에 육박하고 감리회사가 책정한 사업비용 740억여 원을 고려하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아서 토지가 산정이 정확한지 개발 비용은 또 과도하게 설정한 건 아닌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챙겨야 될 거고요. 양평군은 처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 부담금 17억여 원을 산정했다가 추가 심사를 거쳐 6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업체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와 다시 계산해보니 0원이 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내역을 요청을 하셔도 저희가 그거를 자세하게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걸로 그쪽에서 명확히 파악하기는 힘들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 처가 쪽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처가 쪽은 기부 체납도 많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 부담금은 안 낸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는 아직 초반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8만 명 더 늘어난 9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평균 3배 정도 커졌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입니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보다 28만 명이 늘어난 94만 7천 명, 세액은 3조 9천억이 증가한 5조 7천억입니다. 납부 인원은 42%, 세액은 217% 증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높아지면서 8만 9천 명은 제외됐습니다. 납세자의 합산 세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정컨대 약 5.1조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은 48만 5천 명으로 13만 명이 늘었고 세액은 지난해 9천억에서 2조 7천억으로 1조 8천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평균 3배나 커진 셈입니다. 특히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 96%인 2조 6천억을 부담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 원의 아파트 한 채와 시가 27억 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5,869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법인은 6만 2천 명에게 과세되고 전체 종부세의 40%인 2조 3천억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세액의 88.9%를 부담해 종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과세 인원과 세액이 약 3배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일이나 25일쯤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도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준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의 수와 세금 규모는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은 12,000명 증가한 13만 2천 명.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2천억 원으로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까지 합치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14만 5천 명 수준.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고 고령자 공제 등 각종 혜택을 줬지만 뛰는 집값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내 집 한 채가 죄인가? 우리는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종부세, 납부인 실은 종부세의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는 종부세가 많이 늘면서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3.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시가 20억 원 이하면 평균 27만 원부터 91억 원 초과면 6천만 원대까지 세율이 달라지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종부세 부담 차이가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주면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모두 3천억 원 넘는 종부세를 깎아준 거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종부세법까지 바꿔가며 1세대 1주택자의 원성을 줄여보려던 정부 여당의 시도는 뛰는 집값을 이기지 못하며 올해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거액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종부세 위헌 심판 청구와 같은 조세 불복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데요. 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투기 억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정규 기자입니다. 매매가 4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작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2주택이라.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대단히 힘들었는데 금년에 미리 알아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이자 재산권 침해라는 건데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세계의 유례가 없고 조세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으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집 가운데 한 곳꼴로 종부세 대상. 결국 세입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떠안게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결론은 전세가 반전세가 되는 거고 월세화 되면서 그 돈을 받아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부와 내가 내 집 갖고 나눠 먹기다. 당장 종부세를 내지 않더라도 세금 더 걷는다는 말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산세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정부가 잡지 못한 집값 때문에 내년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누가 이거 올라가라고 그래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팔 수도 없고 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주저앉아서 재산세 내야 되고 종부세까지 내야 되니까. 한층 무거워진 종부세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기가 억제될 거란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점차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투기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세금 같은 걸 많이 매기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YTN 강정규입니다. 경찰의 신변보를 받던 중에도 스토킹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지난 1년 동안 모두 5차례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번이나 가해 남성을 만나고도 경고만 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상하의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9일 경찰의 신변보호 아래 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5살 가해 남성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해 여성과 유가족에 사과할 뜻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만 모두 5차례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자기 짐을 가져가겠다며 여성 집에 찾아와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고, 지난 9일에는 동의 없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 경찰관이 퇴근길 여성의 집까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경찰은 A씨를 2번이나 직접 만났지만 단순히 스토킹 중단을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이미 동행을 거부하는 A씨를 강제로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범행 당시 500m 떨어진 서울 명동의 한 호텔로 출동한 배경에 대해서도 거듭 해명했습니다. 기술적 한계로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다른 곳에 표시됐고 신호가 발신된 곳을 우선 수색하는 게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피해 여성의 집을 먼저 수색하지 않은 건 아쉬운 점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주거지에도 현장 경찰관을 보내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전담팀을 만들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찰이 지난 15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당한 인천 노년경찰서장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상길 전 인천 노년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인천 중부경찰서로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에 이 전 서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 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출동했던 경찰의 기본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며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인천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놀래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무니까 계속 경찰을 쫙쫙 힘들어 내가 했죠. 나는 뭐. 그 시간이 얼마나 좋지. 나중에 힘이 없어갖고 내가.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이 일었고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사과했지만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고 22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지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본질과 다르게 젠더 이슈로 번지는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찰청장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장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이어 또 한 편의 한국 작품이 흥행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지옥인데요. 한국 드라마 3편이 넷플릭스 탑10에 이름을 올리며 K 콘텐츠의 위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옥행을 선고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고된 시간에 이들에게 찾아가는 죽음의 사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따른 사회 혼란과 이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의 사투를 그린 넷플릭스 새 시리즈물 지옥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설정 안에 있고 거기에서의 아주 여러 종류의 인간들을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출시 전부터 제2의 오징어 게임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으더니 출시 하루 만에 전 세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의 큰손 넷플릭스 전 세계 시리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엿새 만에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넷플릭스 시장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런 호재로 제작사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옥온 이후 한 단계 자리를 내려오긴 했지만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3편이나 탑10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흥행몰이 중인 오징어 게임의 후광 효과와 기존 틀을 깨는 스토리 전개 등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생충이나 BTS 이후에 그 K 콘텐츠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진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한국 문화 상품들은 굉장히 사회 반영성이 크다는 거죠. 탄탄한 기획과 보편적 구성, 세밀한 전개 과정 등 한국적 소재와 창작 기법이 자본과 유통 채널을 만나면서 상승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콘텐츠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외산 유통 채널에 맞서 CJ 계열 등 국내 사업자들도 해외 제작사 인수와 협력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어 콘텐츠 시장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무대에 처음 오른 뒤 4년 만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올해 BTS가 이룬 음악적 성과를 인정받은 첫 신호탄인데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 시상식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은 기자입니다. BTS가 해외에서 첫 상을 받은 건 지난 2017년입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6년간 상을 꿰차던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톱 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한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요, 이 순간이. 네. 그해 11월 BTS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도 초대됐습니다. 당시 DNA 무대에 따라 팬들이 떼창을 선보일 때도 그들은 그저 한국에서 온 낯선 그룹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미국의 음악 시장은 BTS를 중심으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BTS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4년 연속 수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AMA에 입성한 지 4년 만에 승자로 우뚝 섰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그룹이 아미에 힘입어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BTS는 올해 버터로 빌보드에서 통산 10주 1위에 올랐고 모두 3곡을 정상에 올렸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이러한 음악적 성과를 인정받는 첫 자리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래미 뮤직 어워즈입니다. 지난 시상식에서는 후보에 오른 데만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수상까지 노려볼 만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2년 연속 히트곡을 내놓은 데다 영미권 가수들과 꾸준히 협업하며 미국 음악산업계 일원이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대중적인 인기 있는 곡들을 연달아 발표하는 가운데 그 영미권 가수들과 계속 콜라보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미의 후보에 오른 것뿐만이 아니고 수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BTS 히트곡 버터와 지난해 발표한 앨범 B를 통해 본상인 제너럴 필드 후보까지 노려볼 만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대선이 10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가 미뤄지면서 선대위 구성이 하루 만에 삐걱대는 분위기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민심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그 뉴스를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지금 양 당의 두 대선 후보의 격차가 사실은 좀 벌어졌었지만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총평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차이가 많이 줄었죠. 거의 이제 0.5% 차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지난주에 발표된 것 중에 두 여론조사가 약간의 큰 차이가 있었어요. 네. 한 여론조사는 뭐 한 10%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나왔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는 1% 차이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네. MBS 조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추이가 일정 부분 이번에도 반영됐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문제 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새로 영입하는 분들이 올드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예전에 정치판에서 일했던 분들 여러 곳을 옮겨 다녔던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선감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매주 타는 버스라고 그래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접촉면을 늘리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지지를 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민주당의 선대위에 메모드급 선대위라고 출범을 했지만 기민함이 없는 부분에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는 신선도 이걸 높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면서 예.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 제가 방송 전에 두 분께 여쭤봤잖아요. 여론이 진짜 바뀌는 거냐 아니면 여론조사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최 교수님께서는 여론 자체가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수치는 지켜봐야 되지만 이 지표의 추세 자체는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까지 좁혀졌다는 것은 여론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러한 상황을 갖고 윤석열 후보 측은 당연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낙관하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 결국엔 선거 진행되다 보면요. 진영은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상당히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양 캠프에서 이 여론조사를 분석하고 선거 전략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좀 그런 것들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연령별로 좀 구분했던 그래픽도 한번 보시죠. 연령별로 봐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40대에서 확 올라갔습니다. 주요 지지층이 이것으로 뭐 결집을 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청년을 보면은 청년층에서는 여전히 좀 윤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연령층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일단 40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지지층이에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데 네. 예전에 좀 빠졌던 이유가 민주당이 실망한 부분이거든요. 예. 아까 이제 기민함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정말 그렇게 거대 여당의 모습이었지만 제대로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지층 안에서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네. 개혁적인 일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실망을 좀 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층이 좀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던 게 40대가 지지율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이건 이제 예.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다시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보여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이재명 후보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보고서 다시 지지층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실망한 부분들이 아직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20대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실망한 부분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넘어서느냐. 예. 또 새로운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놔서 20, 30대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분석이 됩니다. 지금 선거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지지하는 그 연령층은 붙잡고 또 다른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를 노려야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40대를 노려야 할 것이고 어떤 뭐 전략이 있을까요? 이거 뭐 답이 있다면 뭐 이재명 후보 예. 측은 예.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성 지금 접근. 주말 동안 계속 해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젊은이들의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버리고 꿈과 희망을 없애버리고 집값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졸업해서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 우리가 정말 어른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계속 사과했어요. 예. 그런 감성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한 지지층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고 있지만 상당히 부동층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략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제가 각 후보 측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물어봤더니
어느 부분이 가장 너희들에게 좀 기분 나쁘냐라고 물어봤더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그래 돈으로 등록금 깎아줄게, 뭐 청년 지원금 좀 더 100만 원씩 더 줄게, 아니면은 재난지원금 뭐 줄게, 이런 식으로 제발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는 기회의 평등, 어떠한 차별적인 거 없이 기회의 평등을 통해서 결과가 공정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방향성, 지향성을 좀 우리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각 후보 측에서는 꼭 자꾸 돈을 나눠주려는 그런 공약으로 20대층을 공략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교수님께서 사실 돈으로 해서 안 된다는 사실 두 후보를 다 지금 뭐 비판하시면서 뭐 앞으로 해나가야 될 점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젊은 층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삶이 이런 표현을 팍팍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힘들고 직업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집을 살려고 했더니 집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이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제 젊은 층이에요. 본인들은 정말 사다리까지 없어지고 걷어차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집중 공략해서 젊은 층이 어떻게 하면 결혼해서 집을 장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거냐. 근데 거기는 지원은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장 교수 말처럼 돈을 얼마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말은 그들이 젊은 층이 정말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경제적 지원이 됐든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그들이 좀 더 쉽게 돈을 빌려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싼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당연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몇 푼 쥐어주는 이런 문제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시스템상의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정말 그냥 기본적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뭐 20대를 만나는, 또 캠퍼스에서 만나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꼭 20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그 두 분의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거. 단지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표 하나를 던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격가지로 빠졌었고요. 다시 좀 여론조사를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도 나타났어요. 지역별로 짧게 분석을 저희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도 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픽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지지층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수도권이랑 약간 대전, 충남 같은 경우 좀 변화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난주보다 이재명 후보는 올랐고요. 그래서 33.2%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좀 하락을 했어요. 48%.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는 상당한 폭으로 20% 이상 상승을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7% 이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번 여론조사 하나만 갖고 이 지역의 민심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추세 자체만 본다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런 하락세를 멈추게 해야 돼요. 저것을 멈추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기반이거든요. PK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기반이고, 대전, 세종, 충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모님께서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도 대망론 윤석열을 통해서 한번 실현시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런 식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선거 캠페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정권 재창출 여론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차기 대선 성격조사에서 응답자 46.8%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을 봤더니 40.1%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좀 이렇게 가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렇게 줄어든 거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권 심판론이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제1야당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후보 개인보다는요, 제1야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뭔가 정권을 바꿔서 변화를 좀 줘보자.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를 지지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1야당을 지지하자. 근데 후보가 윤석열 후보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저는 높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차별화를 이루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와 쇄신, 그다음에 반성의 모습 보이면서 민주당이 실패한 부분들 또 현 정부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 이걸 바꿔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현 정부의 어떤 민주당 정부의 후보이긴 하지만 뭔가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 개인에게 이제 집중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윤석열 후보 개인이 그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검증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분 없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정권을 줘서 좀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다고 하면 윤석열 개인의 능력,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저는 윤석열 후보 입장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요. 처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해 실망하게 되면 지지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대선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인물론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론조사가 지금 매주 이어지기 때문에 추이를 관심 가지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론조사를 좀 짚어보고 이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 그 배경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각 당의 상황들을 살펴볼 텐데 여론조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YTN 저희 여론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4주 만에 30%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계속 해온 얘기랑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정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의 변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특별한 특이점을 찾아보기에는 어렵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추세 자체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다 국민의힘이 지금 하락 추세예요. 세 가지 지표.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하락했죠.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했죠. 정권 재창출 여론도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의 3대 지표는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추세를 끊지 않으면요. 나중 되면은 정말 근접해서 박빙승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권 재창출이 높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아직도 민주당보다 10% 높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선대위 체제를 재정비를 해서 발족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몇 가지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2주 연속으로 올랐어요. 지금 40%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계속 비슷한 얘기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정권 마지막 말기에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지가 높다는 거거든요. 부동산 정책 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K방역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업적들을 내면서 전 세계에 가장 모범이 되고 표범이 되는 그런 이제 방역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결국은요. 대선 막판으로 가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그럼 저는 그 정도 이어진다고 봐요. 이 정도 추세에서 떨어지더라도 1, 2%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확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은 어쨌든 어제도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잘 방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부동산 정책도 가능한 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정비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런 모습이 결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나쁘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의 이 추세가 계속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지지율과 일정 부분 연동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반대로 갈 경우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은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셨는데 아마 장 교수님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60% 내외예요. 긍정하는 분들은 40% 내외고
부정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K방역, 위대한 K방역 때문에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진영으로 이제 확 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확고하게 지지하는 40% 정도의 그런 세력들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그런 진영 논리를 갖고 이 지지율에도 반영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양 당이 그 콘크리트 지지가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승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어떤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양 주자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이 시점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새로운 민주당 첫 1차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실패하고 좌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는 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위원장님이 맡으실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님하고 김병준 전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두 분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회의에 올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조금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네, 먼저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지금 현재 어떤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 후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사실 선대위 그러면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그 전에 선대위는 당위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선출이 됐지만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낙연 후보와의 원팀 문제가 약간 이제 갈등의 요소로 비춰지면서 그 부분이 실망을 줬고 그걸 원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위 전체가 하나 되는 쪽으로 해서 메모드급 선대위를 출범을 시켰죠. 그래서 당위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중요 직책을 맡았었지 않습니까, 선대위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선대위를 만들고 출범을 했는데 실제 성과가 내는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 장 교수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횡적으로 너무 많아요. 본부장이 너무 많고 부본부장도 너무 많고 상임선대위장도 너무 많아요. 그냥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기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기민성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메모드급 선대위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당이 주축이 돼서 국회의원 모두를 다 선대위에 뭐 직책을 하나씩 맡기는 일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효성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너무 크니까 몸집이 너무 크면 움직이기가 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압축해서 좀 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인사도 영입을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와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분들 중에 금방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의사결정이 빨라지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슬림화 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국회의원들의 직책을 모두 다 없앤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실제 컨트롤 타워를 새로 만들어서 좀 더 조직 체계를 심플하게 만들고 컨트롤 타워가 심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기민성이 좀 더 빨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큰 덩치가 아니라 슬림한 덩치를 가지고 함께 뛰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 모든 라인을 좀 더 단순화시키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 대안과 그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은 빨라지지만 혹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어떡합니까? 책임을 지고 예. 믿고 맡겨야 되겠죠. 네.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문제점은 극명하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선대위원장급, 뭐 총괄이든 공동이든 상임이든 선대위원장이 12명이에요. 그리고 선대본부장, 공동이든 상임이든 그분이 7명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번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대위에는요, 총괄 선대본부장 딱 1명이었어요. 송영길 지금 현재 대표. 예. 그 밑에 부실장 1명 딱 있고요. 예. 선거대책위원장도 2명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지금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선대위인지 극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때서야 민주당 선대위에 있던 공보단하고 대변인들이 처음 회의를 했대요. 모여서. 이게 말이 됩니까? 출범한 지 한 3주 만에? 네네. 그렇고 김혜경 여사가 이게 다쳤잖아요. 예. 그랬을 때 당에서 빨리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밝혀줘야 예. 불필요한 소문이 안 났는데 봐보세요. 아침에는 오전 내는 이게 저 이해식 그 비서실장이 그냥 산책하다가 김혜경 여사가 좀 낙상한 것 같아요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본인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이 막 났고 오후 4시에서야 관리가 안 되네요. 예. 네, 오후 4시에서야 그때서야 늦게 그냥 공식적인 선대위 차원의 성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그러한 선대위는 빨리 고치는 게 맞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왜 그렇게 된 거라고? 용광로 선대위 만든다고 그런 거죠. 예. 모든 통합형 선대위를 만들자. 그래서 예. 다 들어와라. 예. 뭐 정세균 후보를 밀었든 이낙연 후보를 밀었든 다 그냥 선대위원장 자리 줄게. 예. 이런 식의 용광로 선대위인데 예. 온도도 높이지 못하고 식어버렸다. 예. 그래서 빨리 스마트한 선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국민의힘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의힘도 뭐 참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1일차입니다. 새로운 민주당 1일차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 청년들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주역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만들어 버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린 이 내용에 사실은 일단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첫날부터 앞으로 어떻게 일단 움직이겠다라는 게 담겨. 사과를 했고 청년을 만났고 눈물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사안만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그렇죠.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보다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이 뭘 원하고 있고 차기 대선 후보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듣겠다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오늘 이제 네 분 뭐 워킹맘도 오셨고 청년도 오셨고 예비 신혼부부도 오셨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네. 본인들의 이제 필요들, 아픔들 또 요구사항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걸 듣는 자리였어요. 예. 예전에 선대위 보면요 파란 옷 입고 전부 국회의원들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장면이었잖아요. 예. 근데 저런 모습은 사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캠프가 되겠다고 하는 선대위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청년 창업자의 모습도 듣고 또 얘기도 듣고 저런 모습이 경우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향해가는 그런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그건 예.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저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고요. 예. 더 적극적으로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또 현장에 가서 뭐 아까 울먹하는 부분도 나왔는데 사실 가서 실제 시장에서도 울먹거렸어요. 예. 근데 그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90대가 분이에요. 넘으신 분이라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예. 와가지고 예. 손을 잡고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해달라. 예. 근데 저는 충분히 그 이재명 후보가 공감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고통을 체험했었고 그걸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서 얘기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본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울컥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옛날에 그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특히 일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청년을 향할 것이고 듣겠다. 그리고 실제로 듣는다에 대해서 뭐 SNS 댓글 다 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민심과 함께 가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후보가 시간이 많으면 댓글을 다 읽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컨셉을 보면 좀 감성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 우리가 좀 더 잘할게 이러한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울컥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런 간담회 형식의 선대위는 처음 봤어요. 저거는 무슨 의미냐면 아직 내가 선대위를 어떻게 꾸려서 총괄선대위원장, 본부장들을 누구로 할지 결정을 못했다. 그런 차원 같습니다. 저런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가 아침에 저런 선대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서로 메시지도 내고 상대방 공격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저런 선대위는 이제 이번으로서 마지막이지 않을까? 한두 번 뭐 더 하면 했지. 저런 간담회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한번 모여서 간담회 한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한번 차별화하는 형식의 선대위를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 건데 과연 계속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또 보이기는 어렵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의 움직임을 좀 보면요. 윤 후보 측의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국회에다가 천막 제보센터를 아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것은 윤석열 후보 장모 손자에 대한 또 부분들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이제 의료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를 잘못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게 문제가 됐고 재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환수를 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를 결정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 이제 장모에게 윤석열 후보 장모에게 통보된 게 1월이에요. 올 1월. 근데 그 1월에 통보되자마자 20대 외손주 2명에게 시가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심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거 혹시나 환수되거나 아니면 이제 추징 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재산을 외손자들에게 증여한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시점상으로 보면 요양급여 비용의 환수 결정이 건보공단에서 내려진 이후 직후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가 일부러 좀 추징당하는 걸 피해보기 위해서 여손자 2명에게 20억 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본부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부인 장모 이 세 축에 대한 어떤 제보들을 민주당이 계속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던 부분을 분리시킨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그 일을 담당하고 이재명 후보는 비전을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제도나 아니면 정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업무 분담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후보 측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쪽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응했죠? 이양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일부를 외손주에게 증여세 모두 납부하고 증여했다. 결국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 그냥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니 조금 더 언론의 취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안 같고요. 저는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네거티브 서로 싸움. 공방이 이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아직 윤석열 후보한테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거티브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거예요. 네거티브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릴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에서는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승부를 보고 이재명 후보도 똑같은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보면 자신들이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당이 먼저 저런 식의 진흙탕 싸움, 네거티브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려고 해도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예. 싸움을 걸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후보들은 정말 정책과 비전으로 나아가고 당에서는 어떤 뭐 네거티브 공격을 할 것이 있으면 공격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이 이렇게 있으면 대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취재하게 됐다는 말씀을 한 것이 드렸고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을 살펴봤으니까요. 윤석열 후보 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제 당이 쇄신하는 그 선대위를 쇄신하는 차원이었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지금 꾸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진통을 겪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오늘 당 최고위에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주도한 것은 처음인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 내용도 듣고 계속 이야기 가겠습니다. 당 선대위와 좀 별도로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위원장님이 좀 맡으실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한번 이 정권 교체에 동참하는 분들을 또 이분들과 함께 우리 선거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아무래도 뭐 우리 당 선대위보다야 훨씬 규모가 작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구성과 그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 최고회의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 대표이신 이준석 대표님하고 또 김병준 전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두 분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회의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조금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면은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사실 키는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이제 모시고 싶은 거죠, 측에서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잡음이 들리는 것 같고 오늘 지금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패스를 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화를 냈다라는 얘기인데 좀 취재하신 게 있다고요? 많이 심기가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처음에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앞으로 선대위는 좀 이렇게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한 10명 정도 선대위에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기가 많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김병준 전 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와 많은 측근들이 이제 설득을 해서 가능했던 거였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분은 장제원 의원 같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윤석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했을 때부터 김종인 위원장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비서실장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후의 마지노선 같아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장제원 의원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나는 장제원이 싫어. 그러니까 비서실장 시키면 안 돼. 선대위에 들이면 안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제원 의원이 과연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계속 윤석열 후보가 고집을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선대위에 참여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장제원 의원은 어쨌든 아들 그 논란 때문에 일단은 내려왔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젊은 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류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밀어붙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표현을 썼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장제원 의원은 잘 보세요.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본인의 아들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국민 젊은이들로부터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특권 의식. 사실 지금 현재 뭐 윤석열 후보가 늘 주장하는 게 본인은 공정, 정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특권 의식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아들은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여러 번 그런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번엔 물론 이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반인이 과연 저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경선 끝났으니까 내가 국민의힘 후보 됐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 국민의 생각과 좀 격리된 거 아닙니까? 좀 동떨어졌다고 저는 보여요. 그게 지금 20대를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물론 그 부분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저는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도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물론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의 이준석 대표의 말도 저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이렇게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 입장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너무 신뢰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게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쨌든 대선은요 후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윤석열 후보를 설득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것을 김종인 위원장은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 그분의 뜻을 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도 나는 선대위에 절대로 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지금 필요 없는 사람, 좀 불필요한 사람, 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좀 정리해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조차도 윤석열 후보가 저한테는 좀 필요한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좀 고집을 꺾고 윤석열 후보에게 합을 맞춰주는 것도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양들을 보면서 해결되는 그런 결론들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리더십도 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TV조선 포럼에 참석했죠. 이 과정에서 조금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요. 윤석열 후보가 프롬프터,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앞에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짧게 뭐 이렇게 키워드도 있고 한데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됐나 봐요. 침묵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참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이게 큰 어떤 아픔이고 또는 약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두 명이 비교가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연설하고 윤석열 후보가 두 번째 연설을 했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원고도 없었어요. 원고 없이 올라와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이제 화면에 어떤 내용들이 쭉 뜨면 그걸 보고 읽는 거거든요. 보통 아나운서들이나 이제 방송 진행하는 분들이 그걸 보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걸 보고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떴던 것 같아요. 프롬프트가 뜨지 않으니까 한 2분 정도, 약 2분죠. 약 2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서 있었어요. 그냥. 방송 사고 아닙니까 저거는? 방송사에 주최한 행사였고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원고 보지도 않고 화면만 보고 카메라만 보고 본인이 할 얘기를 다 마쳤어요. 그 준비된 후보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프롬프트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서만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2분, 뭐 3분 이 정도의 즉석 연설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도 안 된다고 하면 프롬프트에 의지해서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신다. 과연 저분이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정책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런 모습이 자꾸 노출되면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자질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실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뭐 결정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분한테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물론 있습니다. 방송이 참 어렵죠. 그리고 프롬프터를 보고 읽는다는 것도 참 어렵고 이게 지금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거는 2분 가까이가 아니라 1분 25초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A4 용지가 없으면은 뭐 정상회담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야당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러한 최준봉 교수님의 저런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후보 잘 받아들여서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3지대 얘기만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 이제 제3지대를 좀 통합하겠다는 건데 저는 양측이 너무 달라요. 다르다는 표현은 정책적 부분도 그렇고 정치적 지향점도 그렇고 근데 그게 만나서 될까요? 화학적 결합이? 저는 뭐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 지지율만 보면 물론 지지율은 얼마인지 변동이 있을 거니까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의 지지율만 보면 두 분이 연합한다 한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제3지대 통합이라든지 연합 이런 부분들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크게 의미 있는 조치는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뭔가 세력화를 시켜서 좀 더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본인의 존재감이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양측의 조건 없는 만남이 특별한 성과를 내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먼지 털듯이 탈탈 털렸습니다. 지금도 털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들이 이재명이 43억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는 설이 있다는 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음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방적인 이런 방송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 대선 국면에서 양 후보 간에 공정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패널의 선정이나 발언, 잘못된 의혹들을 각 담당한 의원들께서 모니터를 철저히 해서 구체적인 통계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한번 대검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카페 사람들은 통역하시라고 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농담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때 중간에 그래서 후회는 지금 뽑아야 되죠. 저는 축하드립니다. 정말. 최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일방적인 편파 보도를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TBS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후보와 국민의힘의 비판 방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또 최근에 여러 방송 17회 되는 교육방송에서 더킹이라는 영화를 들었습니다. 더킹이 검사가 정치화된다는 그런 정치인이란 말이야. 반드시 당한 것에는 보복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보다 센 놈 있으면 날 보라래. 너 왕 한번 해라. 더킹이 검사가 정치화된다는 그런 상당히 우리와 연계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대출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주목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용 상태가 호전됐다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은행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어떤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진 생소한 제도지만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먼저 가계대출은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다면 모두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경우, 대기업, 정부기관으로 이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기업 대출은 재무 상태 개선과 신용도 상승 등이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채 등급이 올랐거나 특허를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회사는 신청일로부터 열흘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 제공이 부정확하거나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이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 건에서 지난해 91만 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받아들여진 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고금리 문제가 이어지는 만큼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입니다. 보다 많은 금융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도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이루어져 앞으로는 은행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으로도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 요건과 증빙 서류 등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려면 각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달 26일 사망한 고 노태우 씨는 화장을 마친 뒤 경기도 파주시 검단사에 임시로 안치됐는데요. 유족들이 경기도 파주의 통일동산이나 주변 구규림의 장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지자체와 산림청이 난색을 보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검단사입니다. 사찰 너머로 임진강과 북녘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함께 실향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러 찾아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무량수전의 연결식과 화장을 마친 고 노태우 씨의 유해가 안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묘역으로 원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평화 통일을 바란다는 말을 남긴 만큼 통일동산 안장을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면서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는 걸 이제 유족분들한테 알려는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고민하던 유족 측은 다시 산림청 소유의 인근 구규림을 매입하겠다는 의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림청도 해당 지역이 보전 산지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군사시설이나 도로 등 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설사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워낙 많아 당장 가능한지 판단하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보존 산지라면 보존 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보존 산지 과연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유가족 측은 일단 정부와 산림청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국가장법에 따라 안장식까지 주관해야 해 마냥 부지 문제를 유가족에게 맡겨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와 파주시, 유가족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 견해 차이가 분명해 당장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캠핑을 가던 60대 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캠핑하시는 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군 합천호 옆에 작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119 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캠핑을 하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0일 아침. 이 부부는 LP가스를 쓰는 난방용 기구를 켠 채 잠을 자다 변을 당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된 실내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 아마 불안전하게 인소가 됐던 것 같고 그만이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로. 캠핑을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강원도 행성에서는 캠핑하던 일가족 3명이 숨졌고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도 캠핑용 버스에서 이른바 차박을 하던 고교 동창 4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이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 데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밀폐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면 산소 농도가 줄어들고 이때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텐트나 차에서 난방을 할 때는 자주 환기를 시키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비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캠핑용으로 차량을 개조할 때는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이른바 미투 의혹을 폭로한 중국의 여성 테니스 스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강압에 의한 통화가 아닌지 진실 규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거라며 중국 관변 매체가 올린 영상입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실종설이 나돌던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샤입니다. 감독으로 보이는 남성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펑샤이가 다음 날 베이징에서 열린 청소년 테니스 대회에 참석했다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강압에 의해 촬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나섰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펑샤이와 화상 통화를 한 겁니다. IOC는 통화를 마친 뒤 펑샤이가 베이징의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파문이 진정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这的确不是外交问题，相信你也看到，他近日出席了一些公开活动。 하지만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 대변인은 바흐 위원장과의 화상 통화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펑샤이의 성폭력 피해 폭로에 대해 검열 없이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외교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Que d'abord elle puisse parler, et si d'aventure ça lui était interdit, ou si il y avait manifestement une disparition, alors on serait amené à en tirer quelques conséquences diplomatiques. Oui.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인 미국, 영국도 펑샤이의 안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펑샤이가 약 20일 만에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진실 규명이 뒷전으로 밀려 있어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홍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한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이번엔 세계 최초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혁신이냐 환상이냐 논쟁이 뜨겁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벤처기업 신제품 설명회 같은 현장. 야구 모자를 쓴 이 사람은 벤처기업 CEO가 아닌 40살의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켈레입니다. 뭘 발표하는 걸까요? So we were thinking of building Bitcoin City. 누구나 와서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채굴해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10%만 떼고 소득세와 재산세는 안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So this is going to make El Salvador the financial center of the world. It's the Singapore of Latin America. 후보지는 해안의 화산 도시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드는 엄청난 전력을 화산 지열 발전소에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Nosotros también, teniendo este recurso energético, podemos entrar y podemos generar todavía más recursos con el tema de minería. 여론은 엇갈립니다. 뉴욕도 가상화폐 수도를 선언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는 사람도 있지만 algo normal. La gente viene a comprar casi solo con Bitcoin. Es algo normal aquí. 가격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이 1인당 GDP 4,000달러에 불과한 나라 경제를 더 망칠 거라는 반대론이 거셉니다. Rechazamos contundentemente la ley impuesta del Bitcoin. 지난 9월에는 시민들이 비트코인 현금 지급기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아직 늦가을이지만 초겨울처럼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강원 남부 동해안과 영남 동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파주 영하 7도, 안동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3도, 대전 6도, 광주 7도, 대구 8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에는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유지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영남 내륙,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 동부에는 최고 10cm, 경기 남부와 충청, 제주 산간에도 최고 7cm의 큰 눈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